태국 정부의 큰 실수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지옥이 되어버렸죠. 중국의 그림자에 삼켜진 충격적인 진실과 정부가 조작해왔던 관광객 증가율에 대해 국민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마저 태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에비게일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관광경제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맥도웰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광 의존 경제의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의 경우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와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군부 쿠데타와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위협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어요. 과거 연간 1,500만 명이 넘던 관광객이 4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관광 수입이 70% 이상 감소했죠. 스리랑카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아침 수도 콜롬보의 호텔과 교회에서 IS 연계 테러리스트들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40명을 포함해 259명이 사망했어요. 사건 직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리랑카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고 예약 취소가 쇄도했습니다. GDP의 12%를 차지하던 관광업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로 이어졌고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쳐 스리랑카는 2022년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데 특히 북부 국경 지역과 일부 해안 도시에서 마약 카르텔 간 세력 다툼으로 치안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카풀코와 같은 유명 휴양지도 폭력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납치, 강도, 살인 등 범죄 뉴스가 국제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멕시코 위험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한때 황금기를 누렸던 일부 지역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 세 사례는 정치적 불안정, 테러, 치안 불안과 같은 안전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관광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깃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사원 사진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어두운 뉴스 헤드라인들로 바뀌었어요. 최근 촌부리 파타야 지역의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중국 배우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방콕에서는 지진과 중국 국영기업이 시공한 빌딩의 붕괴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 신뢰도의 하락입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태국의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래프였습니다. 여러분, 관광산업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태국 관광청의 발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관광객 통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맥도웰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체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국가별 비율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더군요. 수치에 속지 마세요. 숫자가 많아도 진짜 관광객이 아닐 수 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을 바꾸셨고 태국 현지 소셜미디어에 스크린샷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어와 영어로 된 댓글들이었어요. 교수님이 하나씩 번역해 읽어주셨습니다. 중국인들은 일하러 옵니다.
관광이 아니라요. 방콕의 한 카페 주인이 남긴 댓글입니다. 태국어도 못하는 중국인 직원이 우리 동네 음식점을 운영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치앙마이 현지인의 불만입니다. 관광은 없고 불법 취업만 남았습니다. 파타야 해변 상인의 말이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수님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은 90일 무비자 정책을 중국에 적용했습니다. 짧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 정착해 일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관광객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이주 노동자나 다름없죠. 스크린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태국 상점들, 태국어 간판은 없고 중국어 간판만 붙어 있는 거리, 중국인들만 모여 있는 마을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객 수만 늘리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 생각했지만 질적인 측면을 간과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에비게일 씨? 교수님, 이건 관광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침투 아닌가요? 관광객을 가장한 경제적 이주 같은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걱정되었어요. 정확히 본 겁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관찰이에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죠. 태국 사회와 경제 구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 산업의 숫자만 보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구조적 변화를 봐야 해요. 교수님은 다시 스크린을 바꾸셨고, 이번에는 태국 방콕의 한거리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을 거리가 이제는 중국어 간판과 중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객 유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경제적 권력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태국 현지인들은 이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구조적 전환과 문화적 침투라는 단어를 굵게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태국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서울, 부산 등지에서 태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급증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스크린에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태국인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행 비자 발급 70% 감소라는 헤드라인의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관광비자로 쉽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자 한국은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했고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이에 반발한 태국 정부는 반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한국 관광객보다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태국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선언이었죠. 교수님은 이어서 패통탄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의 재임 시절부터 태국은 친중 정책을 강화해왔어요. 2024년 달이 총리가 되면서 이 정책은 더욱 확고해졌죠. 저는 열심히 필기하며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의 이런 정책 변화가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감소한 그래프였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의도치 않은 결과였죠. 교수님은 태국 유명 관광지의 비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23년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던 장소들이 2025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태국 정부의 중국 편향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만 타겟팅하면서 태국의 관광 산업은 다양성을 잃었고 이는 전체적인 관광 경험의 질을 떨어뜨렸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관광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에서 높은 소비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품질 좋은 호텔에 묵고 현지 음식을 즐기며 문화체험에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태국은 그런 관광객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태국의 친중 정책은 단기적으로 관광객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 산업의 전체적인 건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정치와 관광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맥도웰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분명 무언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방콕의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 사진이었어요. 태국 관광청은 중국 언론인과 여행사 대표 400명을 초청했습니다. 태국의 안전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죠. 스크린에는 중국인 게스트들을 환영하는 태국 관광청장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화려한 환영 행사와 기념품을 받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민심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고 곧바로 태국 현지 소셜미디어의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오지 마라. 세금도 안 내고 문화도 안 지킨다. 중국인들이 더 오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미 모든 가게가 중국어 간판뿐인데 관광객이라면서 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가?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어요. 태국인들의 이런 불만은 근거가 없는 걸까요? 단순한 외국인 혐오일까요? 여기 태국의 관광 순위 변화를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객 수 1위였지만 2025년에는 베트남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어요. 태국이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균형 있게 유치하지 못하고 중국에만 의존한 결과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관광 경험의 질이 저하되면서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대안을 찾아 떠난 거죠. 교수님은 태국 관광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이곳은 방콕의 유명한 카오산 로드입니다. 전에는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의 천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진 속 거리는 중국어 간판으로 가득했고 중국인 중심 샤브샤브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레스토랑을 보세요. 태국 현지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중국인 직원들만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어를 못하고 영어도 서툴러요. 관광객이 아닌 노동자들이죠. 다음 사진은 한 관광객이 태국 식당에서 주문하려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광객은 태국 음식을 주문하고 싶었지만 점원이 태국어는 물론 영어도 못해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중국어 메뉴만 있는 이 식당을 떠났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태국 현지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식민지화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식민지화.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맥도웰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이제 태국 관광 산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파타야의 아파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파타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월 23일 한 중국인 용접공이 태국의 관광객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날 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돈을 주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남성의 출입국 기록과 호텔 CCTV 화면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청소부가 그 방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녀의 가슴이 열려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살해한 뒤 화장실에서 시신의 장기를 꺼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업용 가위를 사용해 심장과 여러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폐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더니 천천히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그 폐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장기밀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발표했죠. 범인은 범행 직후 체포되었고 범죄 드라마처럼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경찰의 공식 발표와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의 이상한 점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범인은 공업용 가위라는 미리 준비된 도구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장기를 꺼낸 뒤 즉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치밀함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셋째, 그의 범죄 드라마처럼 해보고 싶었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가 보인 행동은 장기 해부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시사하니까요. 교수님의 분석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뭔가 더 어두운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 이후 태국 경찰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고 공권력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경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퍼졌어요. 이 사건이 태국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스크린에는 파타야 지역의 관광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촌부리주 파타야시는 이 사건과 더불이 중국인 납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촌부리주 관광연합회 회장인 타넷 수파사하사랑시 씨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전 최고치인 10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파타야 지역의 관광객 수가 절벽처럼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역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호텔, 식당, 쇼핑몰, 해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관광업의 붕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또 다른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7만 명 늘어 베트남이 중국 관광 시장에서 처음으로 태국을 앞지른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 시장뿐 아니라 한국 관광객 수도 30% 이상 감소했죠. 일부는 대신 베트남으로 항공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관광청과 촌부리 관광협회의 공식 발표문을 보여주셨어요. 촌부리 관광협회는 당초 태국에 대한 관광 회복 계획을 정부에 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순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이런 범죄 사건이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하필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더 급감한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는 일어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사건, 중국 배우 납치 사건과 가해자가 된 사건 장기 적출 사건 모두에 대해 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어요. 둘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태국의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강의실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으며 속삭였어요. 태국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야. 사실 이런 사건 하나가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은 신뢰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태국은 관광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바꾸셨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한때 미소의 나라라 불렸던 태국이 어떻게 이런 어두운 그림자에 덮이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 웅장한 사원, 화려한 축제 사진들이 있었지만 모두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을 애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태국은 오랫동안 관광 천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지대로 변모하고 있어요. 범죄, 불신, 정치적 갈등, 그리고 문화적 식민지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현상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과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향수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댓글들을 보여주셨어요. 모두 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질서가 있고 예의 바릅니다. 그들이 그리워요. 중국인들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 관광객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과 관계를 개선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의 이런 댓글들을 여러 개 더 보여주셨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그리움과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불만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태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관광 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태국 정부의 결정이 관광업 전체를 망쳤으니까요. 저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관광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와 신뢰의 교류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태국이 중국인 관광객만 유치하려 했을 때 그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잃었고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광은 사람의 마음이고 신뢰이며 품격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태국의 사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벨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둘러 다음 수업을 향해 자리를 떴지만 저는 잠시 남아 노트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파라다이스는 중국의 그림자에 묻혀버렸다. 강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의 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태국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때 관광 천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그런 어두운 그림자에 덮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다른 관광 의존 국가들에게는 어떤 경고가 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태국의 파라다이스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천국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태국 정부에서도 공들인 중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어떻게 보셨나요? 대부분 관광 목적이 아닌 상황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서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들을 찾는다고 해도 태국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 관광업이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특이한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 행동을 확인 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들렌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윌슨 교수님의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어요. 부모님을 따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과 한국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도 달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트북을 펼치며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잠깐 훑어보았어요. 교토의 금각사, 서울의 고궁, 부산의 해운대, 각각의 사진에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 동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시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이 떴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제가 답을 하려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관광지의 시설이요. 숙소의 청결도요. 교통이 편리해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죠. 관광지의 안전성이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쏟아질 때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가셨어요. 곧 칠판이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관광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곳의 시설은 최신식이 아니었고 교통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났죠. 혹시 현지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지 상인들의 태도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파리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카페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들진 못했어요. 대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이처럼 관광객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십, 수백 명의 잠재적 관광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 관광객 가족이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당했죠.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무려 현지 시세의 5배를 요구했다고 해요. 거부하자 상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집트 현지 뉴스 화면이 떴어요. 관광객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예로 2024년 초 모로코의 페즈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모로코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친절하고 로맨틱한 파리의 모습 대신 불친절한 현지인들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 지난번 파리 여행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는 경우예요. 베니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예로 작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카페라떼에 무려 85유로를 청구한 식당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베니스는 관광객을 기피해야 할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 나라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베트남. 다른 학생이 추측했죠. 필리핀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라고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띠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은 분명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최근 방콕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태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해변, 푸켓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왔죠. 한때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10배 가격을 지불했더군요. 항의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화면이 이어졌어요. 파타야의 한 해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치체어 대여료를 일반 요금의 5배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죠. 나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호구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관광산업은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띠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듣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이 이어서 보여주실 자료들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산업의 주요 수입원 변화 2018에서 2023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관광 수입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3%를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죠.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차별 사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화면에는 여러 SNS 게시물들이 떴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례, 파타야 해변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비치체어 대여를 거부한 사례, 푸켓의 마사지샵에서 한국인들을 거칠게 대한 사례 등이 차례로 나왔죠. 우리 반한국 유학생 효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SNS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효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현지 뉴스 보도였죠. 지난달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상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었죠.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숙소 예약을 했음에도 체크인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요.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는 듯 했어요.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약 밀매와 같은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태국 내 특정 집단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적 행태는 결국 태국 관광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개별 여행객들도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효연이가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지난달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는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을 요구했대요. 거절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교수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관광객의 국적을 구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 한국인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한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지나가면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한때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이끌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착한 손님들이었거든요. 태국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들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관광객 국적 구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첫째, 외모적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갸름한 얼굴형과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세련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억양의 차이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과 존댓말이 많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성조가 뚜렷하고 아 발음이 특징적이죠. 셋째, 행동과 제스처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Y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넷째,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찾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특징이 있죠. 또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SNS 사용 패턴과 사진 촬영 스타일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V 포즈를 자주 취하고 얼굴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외적인 특징 외에도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대체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신발을 벗는 등의 기본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은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정상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이 각국의 SNS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퍼지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한국 관광객 유치에는 무관심한 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방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상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 관광객 없인 태국 관광도 없다. 총리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처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위상입니다. 2024년 초 글로벌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효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관광 산업에서 특정 국적의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관광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관광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관광이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보였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관광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사라지자 결국 한국인을 애타게 찾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태국인들의 행동을 보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